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지난 13일 저희 법률방송에선 한 수도권 종합병원에 장염 증세로 입원한 11살 지환이가 입원 당일 심정지로 숨진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을 통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개선 방안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슈 플러스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장염 증세를 보여 입원한 11살 아이가 입원 당일 심정지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부모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병원 측의 안일한 대응을 성토하며 의료 사고를 수사하는 전담부서와 관련 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을 지난 8일 올렸습니다. 법률방송은 이번 사건의 경과와 내용을 자세히 전하며 피해자들이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보도로 사망한 아이의 진료 기록부들을 단독 입수한 장한지 기자가 아이가 허망하게 숨지게 된 경위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수도권의 한 납골당. 4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손을 뻗어 유골함을 만져봅니다. 2009년 1월 13일생, 세상을 떠난 날짜는 2020년 2월 19일. 유골함의 주인은 11살의 짧은 생을 살다 떠난 곽지환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순한 성격에 이제 8살 된 어린 남동생을 잘 돌봐주던 지환이를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낸 부모는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제일 부모로서 아이한테 미안했던 게 저희가 병원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저희가 병원 선택을 그 병원 안 갔었더라면 애에서 살릴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애한테 미안한 거예요. 부모로서 병원을 잘못 선택해서 애를 죽인 거잖아요. 우리가 병원을 잘못 선택해서 아이가 죽은 거라고 말하는 부모는 뼈아픈 자책과 영원히 씻겨지지 않을 미안함을 갖고 있는 가운데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지환이의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지환이에게 벌어진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지환이의 진료기록부 등 의료 기록들입니다. 지난 2월 16일 일요일 저녁 무렵부터 지환이는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튿날인 2월 17일 종합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했는데 독감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습니다. 좀 쉬면 낫겠지 했는데 지환이는 별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화요일인 2월 18일엔 구토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은 38.5도에 이르렀고 부모는 지환이를 인근 이비인후과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차트를 보면 주상병이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부상병은 상세불명의 복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장염과 결장염, 복통은 있는데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수액치료 등을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부모는 지환이를 이튿날인 2월 19일 수요일 인근 소아과로 데려갔습니다. 소아과에선 수액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구토가 지속되고 심한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의뢰드린다는 진료 의뢰서를 작성해 지환이를 큰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19일 날 새벽에 애가 자다 깨가지고 또 구토를 이렇게 했거든요, 몇 번. 그러니까 이제 죽도 조금씩 먹고 이제 막 못 먹고 막 이런 상태에서 또 구토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안 되겠다, 그럼 소아과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또 동네에 있는 소아과를 또 갔죠. 아침에 문 열자마자 갔는데 이왕 수액을 맞을 거면 그 병원은 수액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수액을 이왕 맞을 거면 좀 큰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으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오전 10시 30분 부모는 지환이를 A 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지환이는 수액을 맞으며 기다리다가 12시 소아과 의사 B 교수에게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독감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자 B 교수는 급성 간염을 의심할 때 하는 상복부 초음파를 찍고 체내 염증 수치 확인을 위한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지환이는 오후 2시 일반 병동으로 이동했고 지환이를 진료했던 B 교수는 오후 휴진이어서 퇴근했습니다.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지환이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쥐어짜듯 힘들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후에 병동으로 올라갔을 때는 내가 계속 엄마 힘들어. 이렇게 계속 왼쪽 오른쪽 계속 자세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 막 힘들어. 근데 저처럼 막 화장실 갈 때도 뭐 이렇게 하고 너무 급하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후 2시 20분 상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나왔고 간호사들은 괜찮다,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간호사들한테 애가 너무 급해 보이는데 이게 정상이냐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힘들어 막 이런 것도 얘기했더니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환이는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기도 했고 간호사들은 그래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이렇게 있는데 뭐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고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보이냐고 그러니까 엄마 다시 보여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의사한테 전화를 하든가 아니 앞이 안 보인다는데 간호사가 확인했는데 다시 보인다고 하니까 다시 가더라고요. 지환이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나 보호자들이 보기에도 애가 너무 이상해 보였는데 병원 측만 괜찮다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같이 애기 입원했던 엄마들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왜 병실에 올라올 저기가 아닌데 깽깽깽깽거리고 배 아프다고 그러고 입술은 완전히 거진 검은색 비슷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은 거진 하였었어요. 중환자실 사이즈였지 병실에 올라오는 건 솔직하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좀 아이러니하게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오후 5시 혈액검사 결과 지환이는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등 수치로도 이상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후 5시 55분 고통이 극에 달한 지환이는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신음소리와 헛소리를 반복했습니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병원 측은 그제서야 비 교수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비 교수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지환이에게 1차 심정지가 왔습니다. 막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헛소리를 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잃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 가져오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막 산소 포화도 그 검사하는 거 막 부착하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서야 응급실 의사가 와서 심폐소생을 하고 있지만 담당 의사는 수차례 계속된 전화 연결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인가에 보면 로라아티반을 주사를 했어요. 그게 신경안정제거든요. 정신과 환자들이 막 액팅을 할 때 놓는 그러면 차분하게 내려주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 약을 환자 상태도 보지 않고 당직 의사가 처방을 내렸어요. 와서 본 것도 아니고 유선으로 오다를 내렸어요. 오후 6시 45분 결국 병원 측은 더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했고 저녁 7시 20분 지환이는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정도 환자 상태면은 이 맥박을 측정하는 장비를 달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도 싶거든요. 왜냐면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미 심정지가 온난이니까. 별다른 장비도 달지 않고 지환이를 이송한 병원 측은 앰뷸런스 안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앰뷸런스를 타고 갈 때 보호자는 운전석 조수석에 태웠어요. 그리고 간호사 두 명이 처음엔 뒤에 타고 타지 있었어요. 말라 그랬어. 네. 그러고는 병원 도착할 때까지 심정지가 왔는데 간호사 두 명은 뭘 했냐는 거죠. 차에 타고 있었으면 아이가 심정지가 왔으면은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든 뭔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병원에 도착한 지환이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이미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사망 진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지환이를 꽃 피워보지도 못한 지환이를 세상에 나온 지 11년 만에 영영 떠나보냈습니다. 남은 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슬픔과 트라우마입니다. 얼마 전에도 아이랑 작은 아이가 이제 형이 없어서 집에서 있기 힘드니까 놀이터로 데려나갔다가 넘어져서 병원을 가는데 엄마 넘어져서 여기 병원 가야 돼 그러는데도 아이는 엄마 병원 갔다가 병원 가서 죽으면 어떡하냐고.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장염 증세를 보여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심정지로 사망한 11살 지환이와 지환이 부모의 안타까운 사연을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그것도 종합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당일 아이가 죽고만 믿을 수 없는 현실. 병원 측에 법적으로 의료사고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환이가 입원했던 종합병원 응급실의 임상병리 결과보고서입니다. 탈수증과 적혈구 과다, 콩팥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감염과 염증 등의 증상이나 질환이 적혀 있습니다. 11살짜리 아이의 임상병리 결과라고 보기엔 너무나 참담합니다. 지환이의 부모는 원래 이런 상태에서 지환이가 응급실을 찾은 건지 종합병원에서 대처는 제대로 한 건지 몰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환이 장례를 마친 뒤 곧바로 병원을 찾아갔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든지 뭐 이런 게 추측이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아이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데 우리가 해줬다.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참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는 지환이 부모는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경찰이 담당 의사나 간호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환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대해 심근염 및 심해막염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병원 측은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거에 대해서 최선의 응급처치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지환이가 호흡곤란이나 시력 감퇴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간호사가 괜찮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료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증상이라는 게 이제 그 병동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의사가 올라와서 이제 뭐 확인할 만한 정도의 그런 이제 뭐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하지만 그때 상황은 그렇게 이제 의사가 올라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걸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뭐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지환이에게 1차 심정지가 왔을 때 응급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취했다고 병원 측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화장실을 간다거나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연락이 안 됐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예. 자, 종합병원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응급실 의사한테 연락해서 바로 올라오셔갖고 다 응급처치 진행을 했죠.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진행하신 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환이 부모 입장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는데 그럼 우리 아이는 왜 죽었냐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경찰 고소가 검찰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지 지환이의 의료 기록들을 가지고 의료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한 지환이의 혈액검사 결과가 나온 시각이 오후 5시 무렵, 지환이가 발작을 일으킨 시간은 오후 5시 55분입니다. 이 55분 사이 지환이에게 장염 외 다른 증상을 의심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정현석 의료 전문 변호사는 말합니다. 있는 55분 사이에 이 병원이 무언가 조치를 취했으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겠는가? 아니면 55분 동안에 무언가 의학적 조치를 지연한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가? 그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병원 측의 과실을 묻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소화기 질환을 의심해 대처하는 것이 병원의 프로토콜이라고 정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프로토콜에 따르면 소화기 질환을 먼저 의심을 하고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감별 진단을 해보는 것이 프로토콜에 맞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원칙에 어긋나는 진료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지환이 부모에게 괜찮다, 그럴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한 간호사의 행위도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호소하는 임상 증상을 수렴하는 것, 그건 간호사가 하는 일이 맞거든요. 다만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고요.
다만 지환이가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은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것이니만큼 의학적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했다? 네. 눈이 안 보인다. 네. 종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증상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 환자한테 의심하고 있었던 증상은 소화기 질환이었는데 눈이 안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했으면은 그거는 새로운 어떤 그 판단의 팩터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요. 다만 이 경우에도 안과적 질환을 바로 심장 문제와 연관시켜 판단할 의무까지 병원에 지우기는 힘들다고 정 변호사는 말합니다. 안과적인 질환을 호소를 했을 때 아주 신속하게 심근염에 대한 의심을 하고 치료를 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까지 기대를 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무리다.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결국 지금까지 확보한 의료 기록만 가지고는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데 병원의 잘못을 찾아내 이를 입증하는 것은 고스란히 피해자 가족, 지환이 부모의 몫입니다. 보호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은 이 의료사고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나 판단을 하는 제3자는 기록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생떼 같은 아이가 병원에서 하루 만에 죽었는데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너무도 비현실적인 현실. 현재로선 압수수색 등 경찰이나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병원 측의 과실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게 유일한 방법이자 기대입니다. 지환이 부모가 자신들은 지환이를 잃었지만 혹시라도 억울한 죽음이 더 없게 의료사고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런 일 때문에 허무하게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는 그걸 바라고 그래서 청원 올린 거거든요. 누가 나서도 그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국가수도 사인만 나오지 얘가 왜 이렇게 됐다는 건 진짜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와 그제 장염 증세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 당일 심정지로 숨진 11살 지환이 사례를 전해드리며 의료소송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의료소송 사건을 보니 원고, 즉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의료사고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는 1% 안팎밖에 안 될 정도로 의료소송의 벽은 높았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지도 않았을 텐데 소송을 가도 완전히 이기는 경우는 100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의료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한지 기자가 의료 전문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환이 부모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건 오전 10시 반에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저녁 7시 20분 더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어쨌든 9시간 가까이를 병원에 있었는데 아이가 왜 숨졌냐는 겁니다. 병원에서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병원 측의 과실로 숨진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 애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갔는데 수술이 늦어졌다는가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혼자 병실에서 대소변까지 다 보고 혼자서 다 움직이고 하던 아이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뭔가 왜 이렇게 왔다. 하지만 병원 측은 최선을 다했고 안타깝지만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측은 그러면서 지환이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 장소가 병원이에요. 자, 만약에 지환이가 조금 상태가 괜찮아서 집에 있었다고 하면 집에서 사망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종합병원 관계자의 말은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대못이 박힐 수밖에 없는 냉정한 발언입니다. 부모가 이런 병원을 상대로 과실이 있었는지 잘잘못을 다투려면 병원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료사고 소송을 냈을 경우 승소율,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대법원 사법영감입니다.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의료사고 소송의 경우 원고가 승소한 비중이 2015년 1.15%, 2016년 1.37%, 2017년 0.64%,
2018년 1.22%, 2019년 0.86%로 나타났습니다. 100명이 의료사고 소송을 내면 평균적으로 1명 안팎밖에는 승소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원고 패소 비율과 비슷하긴 하지만 통상의 다른 민사재판과 비교해보면 승소율이 한참 떨어집니다. 부동산 소유권이나 공사대금, 구상금, 대여금 청구 소송 등의 경우엔 원고 전부 승소가 패소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에서 승소가 10배, 20배 이상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는 원고 일부 또는 전부 승소를 더하면 패소의 10배가량 되고 산업재해, 건설, 건축 등의 경우에도 원고 일부 또는 전부 승소가 패소에 비해 2-3배 정도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정말 억울하면서도 관련 자료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원고로 나서기 때문인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유독 의료사고의 경우만 일부 승소를 포함해도 패소와 엇비슷하고 전부 승소는 100명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법정에 나와서 이 환자가 이랬다 그러면 판사는 그 의사의 말을 믿지만 환자가 이랬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의학 지식이 사실상 전무한 일반인이 의사나 병원을 상대해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과실 입증 책임을 오롯이 원고가 져야 하는 건 승소 확률을 더욱 희박하게 합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난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환자가 이런 수술에서는 이런 수준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 수술에서는 그에 못 미치는 이런 수준의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에게 과실이 인정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가장 흔한 의료사고 가운데 하나인 분만 중 태아 사망을 예로 들면 이름도 생소한 태아곤란증이 아이에게 있어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식으로 병원 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태아곤란증이 있었던 게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애는 뇌성마비로 태어났고. 근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태아곤란증 그때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경고관찰했다. 이렇게 배째라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의사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원고의 병원 과실 입증 책임 완화가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병원 측에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 전문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태아가 안녕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태아 안녕이라는 진단이 안 됐으면은 역으로 태아 곤란증이 추정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태아 안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사가 입증을 해라. 태아 곤란증까지는 우리가 안 바라겠는데 그래도 애가 아직까지 안녕한 상태다. 스트레스 안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점은 의사가 입증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입증 책임 일괄 전환이 어렵다면 피해자나 가족은 관련 정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부터 전환하자는 대안이 제시됩니다. 중환자실, 수술실, 시술실, 보호자가 도저히 사고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밀실성이 전제된 곳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그 의사들이 진료기록을 쓰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작성한 진료기록 기재만 갖고는 이 환자의 이 경과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입증 책임 전환하는 게 맞죠. 그리고 병원은 물론 법원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성인지 감수성처럼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환자 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의료 전문 변호사들의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원이 좀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의사도 치료하거나 환자 상태가 나빠지거나 하면은 충분히 얘기해줘가면서 그 상황 설명도 해주고 치료 방법을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환자 치료 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결국 판사가 얼마나 인식의 전환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N번방 방지법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지칭합니다. 먼저 앞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찍힌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지의 경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만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몰카나 불법 유출된 리벤지 포르노 같은 걸 단순히 보기만 해도 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성착취 영상물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엔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합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기존의 형법 대신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해 각각 징역 1년과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 등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에 지인이나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 배포로 얻은 범죄 수익은 불법 성적 촬영물처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상 중대범죄로 규정해 다 환수합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배포, 딥페이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행위 등 상습범은 가중 처벌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먼저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입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데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19세 이상 성인이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의제강간으로 처벌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이나 추행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신고해도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벌도 강화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선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합동 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는 내란이나 외환처럼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 음모죄도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N번방 사건 같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에 따라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신고도 공익신고 대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에 대해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 적용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금융지주 CEO로는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조용병 회장은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앞은 오늘 취재진이 몰렸던 첫 항소심 공판과는 다르게 한산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용병 회장은 취재진 카메라를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고 20분 남짓한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을 피해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습니다. 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업무방해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회장은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2차 공판에선 조 회장의 채용 관여로 인해 압력을 받은 피해자인 면접위원 특정과 채용 관여 실행행위 범위를 두고 조 회장 측과 검찰이 설전해버렸습니다. 먼저 면접위원 특정과 관련해 조 회장 측은 피해를 입은 면접위원들을 특정해야 명확한 피해 여부를 구분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검찰이 적용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를 특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면접위원 개개인을 기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고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조 회장 측 요구는 기각됐습니다. 검찰과 조 회장 측은 또 특혜를 줬다는 대상자 명단 작성과 면접을 보기한 행위, 합격 여부 변경 등 어디서부터 조 회장과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 비리를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서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조 회장 변론을 맡고 있는 화우 변호사들은 검찰이 무엇을 실행행위로 보는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이 과연 실행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히 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검찰은 특이자나 임직원 가족 등 명단 작성부터 실행행위로 보고 있는데 검찰 측 주장대로라면 채용 당시 공모부터 모든 단계에 이르는 관계자들을 다 증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면접을 보게 했다는 것부터 위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응수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합격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초가 된 게 특이자 명단이라며 행정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합격자 결정이 됐고 면접에 참여한 것 등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실행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도 면접시험에 응시 자격이 없는 응시자가 점수 조작으로 면접을 응시했다면 명시적으로 위계로 판단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우리은행 채용비리 판례를 따라 모든 과정을 하나로 보고 양측이 주장을 입증하면 이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병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20분 만에 종료됐고 조 회장의 다음 공판은 7월 6일 오후 2시 10분 대법정으로 예정됐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후원금 사용처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 정의기억연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의혹들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에 대해선 정의연을 이런 식으로 훼손할 순 없다며 반성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할머니께 원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지만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정의연의 입장은 확고하고 단호했습니다. 후원금 유용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후원금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바 없고 수요 집회 모금도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의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며 피해자 지원금 지급은 정의연 사업의 일부라며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만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의 활동의 역사가 보여주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만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단체, 보호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지난 30년간 가해국 일본 정부의 범죄 인정, 진실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기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후원금이 쓰였고 단 한 푼도 허투루 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정의연은 일련의 언론 보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 한국 분들이시죠 대부분.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접하는지 참으로 참담합니다. 지난 30년간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일궈낸 그리고 쌓아온 세계사적 인권운동사를 이런 식으로 훼손할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이른바 위안부 10억엔 합의를 정의연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10억엔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의연은 강한 어조로 부인했습니다.
관련 의혹들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정 의원은 일련의 언론 보도에 대해 거듭 강경한 어조로 성토했습니다. 뭐하고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책을 한 줄은 읽었을까? 더군다나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번번이 걸림돌이 됐던 가장 큰 방해 세력, 그 세력과 같이 동조하여 이 문제를 폄훼하고 훼손하고 심지어 피해자와 활동가들을 분열하고 국내 모든 운동가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여러분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정 의원은 다만 기부금 개별 지출 항목 수혜 인원으로 99명, 999명 등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부족한 인력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미진했던 것 같다며 실무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 의원은 내일 모레 1439차 정기 수요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상임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여당 의원과 당선인 16명이 오늘 단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하겠다는 제목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여당 의원과 당선인은 모두 16명입니다. 강창일, 김상희, 남인순, 홍익표, 송갑석, 정춘숙, 재윤경 의원과 고민정, 양향자, 이수진, 이모경 당선인 등 16명이 그들입니다. 후원금 유용 주장 등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은 있어도 단체 행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는 공세에 불과하다고 이번 논란을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오랜 믿음에 기반한 피해자들과 윤 당선인 간 이간질을 멈추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심을 다해온 단체와 개인의 삶을 모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또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세력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위안부 합의 사전 인지 주장에 대해 홍익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일본군 위안부 대책 소위원장이었던 나조차 몰랐다며 10억엔이라는 액수는 합의 발표 이전부터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던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2015년 12월 위안부 10억엔 합의를 윤 당선인이 사전에 알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를 수령하는 걸 막았다는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윤미향 당선인도 해당 의혹 제기는 음해이자 가짜뉴스라는 입장입니다. 후원금 사용처 등 돈 문제는 반드시 투명하게 다 밝혀져야겠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10억엔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 당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10억엔 지급에 대해서 10억엔이라는 액수는 합의 발표 이전부터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던 얘기라는 홍익표 의원의 말처럼 윤 당시 정대협 대표가 이를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았다고 해도 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습니다. 정대협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와 이에 기반한 배상입니다. 액수의 문제이지 일본 정부가 국고에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걸 윤 당선인이나 정대협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교부가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윤 당선인에게 알렸다면 짚어봐야 할 것은 10억엔이 아니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는 것, 소녀상 철거 같은 문구나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렸느냐입니다. 상식적으로 외교부가 거센 반발을 부를 게 불을 보듯 뻔한 이런 내용들을 합의문 발표 전에 윤 당선인에 전달했을 리 만무합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외통위의 질의와 요구에 내일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과 일본 정부의 사죄와 돈을 낸다는 것 등 큰 틀의 요지는 전달했지만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의 상호 비난 자제 등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2일 구두 회신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우리 정부의 일방 폐기로 끝난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담당한 당시 외교부 인사들이 모호한 수사로 마치 합의 내용을 윤 당선인에 전달했고 윤 당선인이 이를 수용한 것처럼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써서 의혹을 키우는 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로 당시 지나치게 잘못된 합의를 주도한 외교부 인사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다시 왜곡해 과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매우 후한무치한 행동이라는 홍익표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 비판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든 누구든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기금 모집이나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나 의혹은 투명한 조사를 통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근거가 없는 혹은 가능성이 희박한 의혹을 계속 반복 확대 재생산하고 사안의 본질을 호도해 정의연을 흔드는 건 이 사건을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볼 것만은 아니지만 누구의 어느 쪽에 도움이 될지 웃고 있는 사람이나 세력들이 누구일지는 명확합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폐습이 있었다면 이참에 다 뽑아버리고 정의연이 투명하고도 굳건한 단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격 의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원격 의료. 먼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특별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바이오 산업 등과 함께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다며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의 하나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언급한 겁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사흘 뒤인 지난 13일, 그제 김현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원격 의료가 긍정평가를 받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원격 의료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튿날인 14일 어제 산자부와 기재부, 그리고 정세균 총리까지 일제히 청와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원격 의료 추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원격 의료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해선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며 공을 민주당에 넘겼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보건 전문가들과의 모교 대화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바이오 산업 분야도 ICT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정 총리의 말입니다. 원격 의료는 비대면 의료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요 며칠 대통령과 청와대, 총리, 정부 부처 발언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시행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시민단체들의 오늘 기자회견은 원격 의료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청와대와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은 코로나 국면에서 전화진료와 처방 등 초기 단계 원격 진료가 나름 성과와 호평을 받은 데 힘입은 바가 큽니다. 시민단체들은 하지만 원격 의료는 감염병 예방과 대응,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결사 반대 입장입니다.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원격 의료는 실제 촉진이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고 응급환자의 경우 119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는데 왜 굳이 오진 가능성이 상존하는 원격 의료를 도입하려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원격 의료가 결국은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으로 이어져 의료 수준 향상 없이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의심이자 걱정입니다.
원격의료는 삼성과 LG, SK 등 원격의료기기와 통신기업들, 그리고 대형 병원들의 수건 사업으로 코로나 비상 상황을 빌미로 재벌들의 수건 사업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일 뿐이다라는 게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는 방향이 거꾸로 됐고 공공의료 강화로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공병상의 경우 OECD 평균 비율은 73%인데 우리나라는 그 7분의 1인 10%밖에 안 되고 한국의 10만 명당 중환자 병상 수는 10.6개로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사망자를 낸 미국과 이탈리아보다 적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서 모범을 보인 건 대규모 선제적인 검사와 신속한 진단, 의료진들의 헌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때문이지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춰져서가 아니고 원격 의료 때문은 더더욱 아니라는 게 이들의 지적입니다. 가야 할 길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중환자 병상과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건데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만 보고 거꾸로 가려 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의 하나로, 정 총리가 원격 의료는 스마트 비대면 산업과 연관지어 언급한 것도 이들 시민단체들의 이런 걱정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복기해보면 원격 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먼저 추진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원격 의료를 포함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원격 의료라는 단어 대신 비대면 의료 서비스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추측합니다. 섬이나 격오지 같은 병원이 없는 곳이나 감염 위험 환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원격 의료가 필요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 대통령 말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먹거리 마련 차원에서 산업적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재벌 배불리기만으로 치부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격 의료 반대에서 추진으로 입장이 바뀌었으면 입장 변화에 대한 이유와 설명, 이해를 국민에게 먼저 구하고 추진을 해도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의료 민영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거 개성공단 폐쇄 헌법소원 관련한 기자회견이죠? 네,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남북관계가 그때 굉장히 경색되면서 2016년 2월 10일 소위 20조치에 우리 정부가 이제 개성공단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취지는 북한의 현금이 유입되는데 이것을 끊겠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끊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입주기업들은 같은 해 5월경에 한 3개월 90일 안에 해야 되니까요. 같은 해 5월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러면서 현재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이제 헌재는 접수 15일 하면 이제 사전 심사를 마치고서 이제 재판부에 심판을 회부했습니다. 현재 제가 기록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정부 측 답변서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그 뒤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입주 기업들 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빨리 조속히 심리를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소원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는 건데요. 이게 재산권, 기본적으로는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고, 직업의 자유나 일할 권리,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는데, 침해하면서 법률이 정한 적법할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특히 청구할 때 청구 대리인의 입장을 들어보면 실체적인 내용보다는 절차 위배 여부를 좀 따지겠다. 그러면서 이게 법률에 정한 절차 내지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협회
상태는 현재 뭐 어떤 이유가 있는 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기간 재판 진행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빨리 조속하게 네. 그 심리를 진행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네. 뭐 덧붙여서 뭐 아무리 정의로운 심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연된 정의는 우리를 네.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빨리 바로잡아 달라 이런 네.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 이렇게 심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뭐 헌재에서 가끔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아주 드문 일인가요? 4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내보면 네. 실제로는 뭐 3, 4년 네. 걸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뭐 반드시 구두 변론을 열어야 되거나 또는 네. 공개 변론을 열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일반 재판과 같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요. 네. 4년이면 조금 긴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네. 변론을 안 열었으니 재판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네. 뭐 검토할 것이 많이 있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아주 뭐 산적한 과제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청구 사건으로 인한 네. 과중한 업무 부담이거든요.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뭐 지금 심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 쟁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쟁점은 아무래도 이제 청구한 것을 네. 기본해서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구 대리인은 이제 뭐 절차를 준수하지 네. 않았다라는 점에 좀 주안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고 하는 조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검색을 해봐도 흔히 이런 정도의 조치라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무슨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네.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처분 자체를 못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통일부 발표를 봐도 그냥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만 적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위헌 심판을 바라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관계 법률들을 좀 찾아보면 네. 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남북 뭐 경제협력에 관한 네.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렇게 운영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이런 거에 관한 조항은 없고요. 네. 실제로 운영이 어떻게 되냐 하면 각각 남측과 북측의 법에 의해서 나중에 협약이나 합의를 해서 운영하는 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방적으로 그 합의에서 빠져나온 형태가 되니까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무슨 합의 파기 같은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입주해 있던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긴급명령, 대통령의 네. 긴급명령 같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네.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확실한 뭐 근거나 절차가 어떻게 보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결과를 전망해 본다면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네, 대상이 무엇인지 여전히 네. 모르겠어서 좀 모호한 점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게 긴급명령이나 긴급처분권에 네. 기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네. 쟁점은 그럼 긴급처분이든 긴급명령이든 할 때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느냐, 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든가 문서로 해야 된다든가 하는 점을 준수했느냐 하는 네.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된 개념입니다만 네. 통치행위에 해당하느냐,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도 쟁점이 되기는 합니다. 저는 네. 이런 행위들을 지금 같은 시대에 고도의 통치행위니 어쩌니 하는 네.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긴 네. 합니다만 그간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흔히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네. 답변을 해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 헌재가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대상이 무엇인지가 좀 특정이 돼야 될 텐데 그 점에 네. 대해서는 4년 정도 흘렀으니까 서로 좀 공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면은 그럼 뭐 폐쇄가 풀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정부의 조치가 이제 위헌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조치가 위헌이 되니까 정부는 그에 맞는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는 결국 각각 남측과 북측의 법률에 의해서 서로 합의나 협약을 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합의를 뭐 깬 네. 것이거나 또는 뭐 북한의 잘못으로 깬 것이거나 이런 네. 합의가 깨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북측에서 싫다고 하면 뭐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양측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게 그럼 그 유엔의 경제 제재에 부합하는 것이 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뭐 금강산 관광 중단 네. 사태를 촉발했던 사태 등에 있어서도 이 경우는 중단을 안 하면서 이게 유엔의 제재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 계속 있어 왔어서 네. 그것 자체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남북관계가 이 정도로 네. 된 마당에 우리가 그냥 위헌선언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뭐 헌재 결정 전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북한과 협의나 협상을 해서 재가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합의에 의한 것이니까 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뭐 예전에 조치가 과연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물론 정부가 먼저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시 합의를 하는 문제가 남을 것이고, 그리고 네.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현금이 나가는 문제라든가 또는 뭐 은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등을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것이 이제 유엔 경제 제재 취지에 네. 반하는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심리를 좀 판단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사건? 저는 개성공단이 네. 사실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도 네. 상당히 증진을 하고 있지만 그 둘 국가 간에 네. 상당한 완충지대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네. 뭐 북한산 뭐 관광 중단 문제나 네. 이런 것이 있을 때도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하면서 네. 상당한 완충 역할을 해왔는데 네. 상당히 뜬금없이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이렇게 네. 폐쇄해버리는 것, 이런 것이 국가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로 뭐 남북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북 간의 협력은 국가 간의 협력이 아니라 민족 간의 그냥 내부적인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기는 네. 합니다만 뭐 그 실질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협력에 준하는 정도의 협력인 것인데 네. 그냥 심기가 상한다고 이렇게 확 중단해버리고 이런 것 자체가 올바른 일이 아니어서 네. 다시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네. 대해서는 특히 손해를 입은 공단 입주 네. 기업들에 대해서 손해도 배상해야 하고요. 설사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한 만큼 손실도 보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는 뭐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때랑 다를 줄 알았는데 뭐 다른 게 없다 뭐 이런 성토도 나오던데, 현재든 정부든 좀 빨리 전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